옛날에 아름다운 숲속 깊은 곳에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나무 열매를 따고 맑은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태양 아래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높은 울타리도 거대한 궁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가까운 친구, 나 부르며 모든 자연의 선물을 공유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이름은 바로 고귀한 야만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굶주리거나 외롭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주어진 순간에 충실했으며 걱정이나 욕심 없이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바로 자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자비롭고 상대방과 평등하게 대하고 갈등보다는 협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과 관심사에 따라 역할을 맡았고 그 어떤 일도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공평하고 조화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동체에 새로운 활동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유재산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사냥 중에 이 막대기가 사슴을 잡는 데 큰 효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렇게 막대기를 소지하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먹이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각자의 막대기를 가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막대기 소지 여부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자연의 공동체는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막대기를 모으려고 했고 그것은 단순한 도구 이상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리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막대기의 수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연의 조화로워 보였다. 공동체에도 최초의 갈등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점점 나의 것, 너의 것이라는 경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곧 무리를 이루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권력과 지위에 대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는 이를 통해 아름다운 동시에 연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태는 인간의 본래 모습일 수 있었지만 문명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고귀한 야만인 공동체는 더 이상 모두가 평등하지 않았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집단적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평화롭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막대기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고귀한 야만인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크 루소의 자연상태 이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비롭고 평등하지만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조화를 잃지 않고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도움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서로를 돕는 것을 좋아했지만 종종 그들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이웃집 강아지를 돌봐주기 위해 모두가 하루 종일 줄을 서는가 하면 마을 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 정성껏 페인트를 칠하며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을 온 피터 싱어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그들에게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그의 독특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피터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노력과 자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피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마을의 건강센터는 오래된 장비 때문에 오진이 잦았고 지역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과서가 필요했습니다. 마을 밖에는 깨끗한 물이 없는 이웃 마을도 있었죠. 피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문제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분석하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 제안이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센터에 장비를 기증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과서를 제공하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깨끗한 물을 제공하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피터의 가르침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자원을 나누어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가 문제의 효과를 평가했고 감정적인 편향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움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을 건강센터는 더 이상 긴 대기줄이 없었고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을 들으며 더 넓은 세상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 마을은 깨끗한 물의 혜택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대의 선행을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하게 그들의 자원을 사용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도움 마을은 효율적이고 이타적인 모범으로 다른 마을들에게도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싱어는 그의 철학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또 다른 여정을 위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도움 마을의 이야기와 그 교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도시의 작은 마을에 철학을 깊이 사랑하는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톰은 특히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이론에 매료되어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철학, 토론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논의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앤스콤 의도, 개념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톰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에 대해 논의해볼까 해. 그녀는 의도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깊다고 했지. 이걸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줄게. 마을에는 매일같이 이른 아침거리를 청소하는 할아버지 조지 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침 산책 중 길을 쓸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행동이 단지 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누군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 씨는 행사를 열어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증에 설레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조지 씨는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왜 매일같이 거리를 청소하는지 말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지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지 씨는 자신의 사업 실패와 함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게 되었고,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이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네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그냥 내 하루의 행복이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된 거죠. 조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톰은 말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조지 씨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에서 시작되겠죠? 그의 행동은 단순한 건강 유지에서 벗어나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었어요. 엘리자베스 앤스콤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단순한 결과보다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그 자체의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날 밤 조지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의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톰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앤스콤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실생활에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 모임이 끝나면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 행동을 하며 그 행동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도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머나먼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누구보다도 선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 그레첸이 살고 있었죠. 그레첸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음식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기에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그레첸은 새로운 규칙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었죠. 그녀는 그 행위가 사람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 것이라는 결과를 상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그레첸은 준비한 작은 쿠키를 들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길 모퉁이에서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소년 톰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톰에게 선물을 줘야겠어? 라고 생각한 그레첸은 웃으며 톰에게 쿠키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톰은 쿠키를 받고도 여전히 슬퍼 보였고, 그레첸은 그가 왜 그런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오늘 아침 없어졌어요. 강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레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강아지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레첸은 톰이 슬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행동 뒤에 단순한 선행 이상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결국 톰과 그레첸은 마을 외곽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톰은 기뻐하며 강아지를 안고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레첸은 자신이 톰에게 준 선물이 단순히 쿠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톰과의 대화와 강아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단순한 결과 때문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과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버나드 윌리엄스의 결과주의 비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행위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그레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위자의 동기와 상황 속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그레첸이 단순히 결과를 중시했다면 그녀는 단지 쿠키만을 건네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톰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의 상황에 몰두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선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레첸의 이야기는 결과가 아닌 과정 속이 진정성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앞에 놓인 복잡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이해될 수 있습니다.